엄마, 이거 사도 돼요? 마트 과일 코너에서 딸 은혜가 사과 한 봉지를 들고 물어봅니다. 31살 간호사가 된 딸아이는 여전히 장을 볼 때면 제 눈치를 살핍니다. 그럼 우리 은혜가 좋아하는 거 다 사자. 저는 웃으며 대답하지만 가슴 한편이 먹먹해집니다. 10살 많은 제가 딸에게 처음으로 사고 싶은 거 다 사도 된다고 말할 수 있게 되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는지 딸은 아마 모를 겁니다. 계산대를 지나 주차장으로 나오는 길, 햇살이 따스합니다. 2024년 11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같은 하늘인데 이곳의 하늘은 왜 이렇게 넓게 느껴지는지. 엄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은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팔을 잡습니다. 아니야. 그냥 행복해서. 제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딸아이는 조용히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마트 주차장 한가운데서 모녀가 집으로 돌아오니 아들 철수가 현관에서 운동화 끈을 묶고 있습니다. 26, 대학교 4학년인 막내는 오늘도 아르바이트를 가는 길입니다. 철수야, 학원 끝나고 배고플 테니까 엄마가 도시락 싸줄까? 엄마,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김밥을 말기 시작합니다. 김 위에 밥을 펴고 단무지와 햄, 시금치를 올립니다. 이 간단한 일이 제게는 기적 같습니다. 10평 남짓한 우리 집, 낡은 가구들, 오래된 TV. 하지만 이곳은 제가 꿈꾸던 천국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 작은 집이 진짜인지 손으로 만져봅니다. 벽이 차갑습니다. 진짜입니다. 저녁 6시, 우리 가족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제가 차린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나물 반찬. 은혜가 밥을 한 숟가락 뜨고 말합니다. 엄마,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예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또 뭉클해집니다. 엄마 손맛. 이 단어가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이들은 모릅니다. 저는 53년을 살았지만 엄마로 산 시간은 고작 10년입니다. 그전 43년은 저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나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식탁에서 갑자기 중얼거린 제 말에 아이들이 동시에 저를 바라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은혜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묻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듭니다. 오늘은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엄마가 진짜 이야기를 해줄게. 엄마가 어떻게 엄마가 되었는지. 그때 나는 당 비서였습니다. 청진시 무역회사의 당 책임 비서. 사람들은 저를 동무라고 불렀지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심지어 너희들조차도. 2014년 여름, 청진시.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갑니다. 은혜는 21살, 철수는 16이었던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립니다. 저는 잠든 아이들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봅니다. 은혜는 대학 기숙사에서, 철수는 집에서. 하지만 아들의 얼굴을 제대로 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5시 정각, 시당 건물 앞에 도착합니다. 청진시 무역회사당 책임비서. 그것이 제 직함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중국과의 무역을 담당하는 북한 내 주요 기관 중 하나였고 저는 그곳에서 당 생활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정옥 동무, 오늘 당 회의 자료 준비되었소? 부서장 동무가 아침부터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예, 동무. 지난주 생활 총화 내용 정리해 두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준비된 서류철을 건넵니다. 당 비서로서 저는 실수가 없어야 했습니다. 회사 직원 200여 명의 사상 교양, 생활지도, 비판과 자아 비판 회의 주관.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오전 9시 전체 회의. 오후 1시 무역 관련당 지침 하달. 오후 4시 개별 면담 및 사상 교양.
저녁 7시, 생활총화 회의. 밤 10시, 다음날 준비. 집에 돌아가는 시간은 보통 밤 11시를 넘겼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철수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주말에 돌아오는 은혜는 저를 보는 시간보다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드물게 집에 일찍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은혜가 집에 와 있었습니다. 대학 3학년 무역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하던 딸은 중국 단동 지역으로 파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혜야, 요즘 대학은 어떠니? 저는 어색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 딸인데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어머니. 딸이 저를 부르는 호칭이 너무나 낯설고 격식적이었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어머니. 중국 파견 준비는 잘 되고 있니? 네, 별 문제 없습니다. 짧은 대답. 그리고 곧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린 딸.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때 고등중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1년 후면 군대에 가야 하는 나이. 어느 일요일 아침, 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군대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을까요? 무슨 소리니? 당원의 자식이 군대를 안 가겠다고. 저는 반사적으로 당 비서의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들은 다시는 제게 자신의 고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43, 당 비서로서 성공한 제 모습. 하지만 거울 속의 여자는 너무 낯설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인가? 엄마인가? 당원인가? 회사에서는 모범 당원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투명인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어머니라고 불렀지만 그들의 눈에 저는 그저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있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2014년 9월 딸 은혜가 중국 파견 직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며칠을 보내던 은혜가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렸을 때 어머니 얼굴 기억 안 나요? 어머니는 저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은혜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궁금해서요. 저도 나중에 엄마가 되면 어머니처럼 살아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딸은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엄마인가? 당원증을 내려다보며 자문했습니다. 이게 나인가 아니면 저 아이들이 나인가? 하지만 그런 생각은 위험했습니다. 당 비서가 그런 의문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사상적 동요였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머릿속 깊이 묻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2014년 10월 15일 오전 9시, 보위부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옥 동무, 따님 김은혜 동무 관련하여 긴급히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보위부. 그곳은 북한에서 가장 두려운 기관입니다. 당 비서인 제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따님이 다니는 무역대학에서 반동 서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보위부 조사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반동 서적이라뇨? 남조선 드라마가 담긴 USB, 그리고 외국 소설책들입니다. 따님의 룸메이트 최선희가 소지하고 있었는데 김은혜 동무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은혜가 그런 것을 알고 있었다고?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제 딸은 정옥 동무. 동무는 당 비서이니 잘 아실 겁니다. 연좌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조사관의 말에 제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연좌제. 한 사람의 죄가 온 가족에게 미치는 그 무서운 제도. 최선희는 이미 구속되었습니다. 김은혜 동무는 아직 조사 단계입니다만 동무의 입장을 고려하여 일주일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따님을 설득하십시오. 자백하고 선의를 신고했어야 했다고 시인한다면
처벌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제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일주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중국 단동으로 떠나기 직전이던 은혜를 긴급히 불렀습니다. 은혜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선이 그 애가 USB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었니? 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엄마라고 불러. 지금은 당 비서가 아니라 내 엄마야. 말해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저는 엄마라는 호칭을 스스로 요구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엄마. 은혜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저도 한두 번 봤어요. 나만 드라마. 그 안에 나오는 엄마들은 매일 아이들한테 밥 해주고 학교 보내고 안아주고. 그래서 부러워서 봤어요. 딸의 고백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처럼 살기 싫어서요. 엄마는 당을 위해 사는데 저는 그냥 엄마로 살고 싶었어요. 저도 나중에 제 아이한테 엄마라고 불리는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은혜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는 당을 위해 사는데 저는 그냥 엄마로 살고 싶었어요. 제 딸은 저를 보며 자라면서 엄마가 되기를 포기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보여준 것은 엄마가 아니라 당 비서였던 겁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결심했습니다. 당 비서실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브로커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진은 국경과 가까운 도시였고 무역회사에서 일하다 보니 중국 쪽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사흘 후 은밀한 장소에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중년의 남자는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당신, 당 비서 맞소? 그렇소. 당 비서가 탈북을 한다고? 함정 아니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기다리시오. 저는 가방에서 당원증을 꺼냈습니다. 25살에 받은 그 당원증. 제 인생의 전부였던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걸 당신한테 줄 테니 믿어주시오. 내 딸을 살려야 하오. 브로커는 당원증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 몇 명이오? 셋. 나, 딸, 아들. 비용은 사람당 5,000달러. 총 15,000달러요. 제게는 그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었습니다. 무역회사에서 관리하던 중국 위안화를 빼돌리는 것. 일주일 드리겠소. 돈 마련하겠소. 그날부터 저는 이중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당 비서로 회의를 주관하고 밤에는 회사 금고에서 조금씩 외화를 빼돌렸습니다. 매일 밤 제 손은 떨렸지만 은혜의 얼굴을 떠올리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철수에게도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16 아들을 방으로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수야,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많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엄마라고 불러줄래? 앞으로는. 엄마. 아들이 어색하게 그 단어를 발음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곧 여기를 떠날 거야. 엄마가 진짜 엄마로 살 수 있는 곳으로. 그게 무슨 탈북이야. 남쪽으로 가는 거야. 아들의 얼굴이 놀람으로 굳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당 비서인데. 그래. 그것 때문에 엄마 노릇을 못했어. 이제는 그만둘 거야. 당원이 아니라 너희 엄마로 살고 싶어. 철수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그럼 엄마가 진짜 우리 엄마가 되려는 거예요? 그래, 아들아. 늦었지만. 그날 밤, 철수는 처음으로 제 품에 안겼습니다. 16살 아들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브로커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중국 위안화로 환전한 15,000달러. 출발은 11월 1일 새벽 3시. 장소는 나중에 알려주겠소. 그날부터 저는 마지막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당 비서로서의 마지막 한 달. 아무도 의심하지 않도록 더욱 완벽하게 행동했습니다. 10월 30일
마지막 당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모범 당원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정옥 동무는 당에 충성하는 모범적인 동무입니다. 부서장이 제게 표창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받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당원이 아니라 엄마가 되겠습니다. 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10월 31일 밤 11시. 모든 짐을 챙기고 아이들과 함께 출발을 기다리던 그때 현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굵은 남자 목소리. 정옥 동무 계십니까? 보이부입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보이부. 이미 알아챈 걸까? 은혜야, 철수야, 빨리 창문으로. 저는 아이들을 방으로 밀어넣고 문을 열었습니다. 2명의 보이부 요원이 서 있었습니다. 동무, 무슨 일이십니까? 이 밤에.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옆집 김철호 동무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제 온몸에서 긴장이 풀렸습니다. 옆집 김철호. 저와는 관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제가 아는 건 별로 없는데요. 간단한 질문입니다. 최근에 김철호 동무가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을 목격하셨습니까? 아니요, 전혀요. 저는 워낙 집에 늦게 들어와서. 몇 가지 형식적인 질문 후 보이부 요원들은 떠났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엄마. 은혜와 철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세 모녀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하지만 이건 경고였습니다. 보이부가 이 동네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예정보다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는 브로커에게 긴급히 연락했습니다. 출발을 당겨야겠소. 오늘 밤은 어렵소. 미쳤소. 준비가 안 됐는데. 내일 밤도 늦을 수 있소. 보이부가 이 근처를 조사하고 있소. 브로커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소. 오늘 밤 12시. 청진역 뒤편 폐공장에서 만납시다. 하지만 위험도가 높아진 만큼 추가 비용 3,000달러 필요하오. 알겠소.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20년을 산 이 집. 아이들이 자란 이 집.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진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사진은 못 가져가요? 철수가 가족 사진을 들고 물었습니다. 아니, 그건 가져가자. 우리의 증거니까. 저는 사진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간 유일한 추억이었습니다. 밤 11시 30분,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10월의 청진은 이미 추웠습니다. 거리는 어두웠고 간간이 순찰대의 손전등 불빛만 보였습니다. 조용히. 아무 소리도 내지 마. 우리는 골목길을 따라 폐공장으로 향했습니다.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만 순찰대를 피하느라 1시간이 걸렸습니다. 폐공장에 도착하자 브로커와 함께 2명의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이분들도 함께 가는 분들이요. 총 5명이 이동할 거요. 다른 가족이었습니다. 중년 부부와 어린 딸. 우리는 서로 눈인사만 나눴습니다. 이름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이 적을수록 안전했습니다. 여기서 새벽 2시까지 대기합니다. 그때 트럭이 올 거요. 트럭 짐칸에 숨어서 국경까지 이동할 겁니다. 3시간. 폐공장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 우리는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은혜는 제 손을 꽉 잡았고 철수는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엄마, 무섭지 않아요? 철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섭지. 하지만 우리 함께잖아. 엄마, 남쪽에 가면 정말 엄마가 우리 밥 해줘요? 그럼. 매일 해줄게. 그럼 나는 엄마 옆에서 공부할래요. 아들의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새벽 2시,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낡은 군용 트럭의 짐칸에는 쌀포대가 쌓여 있었습니다. 쌀포대 뒤에 숨으시오. 검문소에서 멈추면 절대 소리 내지 마시오. 우리 5명은 쌀포대 사이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좁고 답답했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트럭이 멈췄습니다. 검문이다. 조용히 해. 브로커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무, 어디 가시오? 회령으로 쌀 배달 갑니다. 짐칸 좀 봅시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뒤쪽에서 천막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쌀만 있네요. 가시오. 수고하십시오, 동무. 트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제 옆에서 은혜가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3시간을 더 달린 후 트럭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도착했소.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하오. 밖으로 나오니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새벽 5시,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원래 밤에 건너야 하는데 예정이 바뀌어서 위험해졌소. 지금 건너야 하오. 브로커의 말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엄마, 저 강 건너는 거예요? 철수가 강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저 강 건너면 우리 자유야. 저는 아들을 안고 강을 바라봤습니다. 두만강. 생사의 경계선. 강둑으로 내려가려는 순간 저 멀리서 군복 입은 사람들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브로커가 급히 외쳤습니다. 숨어. 경비대다. 빨리 저 바위 뒤로. 우리는 강둑의 큰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경비대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동무들, 이 근처를 수색하시오. 경비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은혜와 철수를 꽉 안았습니다. 제발, 제발 지나쳐 주세요.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아니, 10분처럼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30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경비대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휴, 운이 좋았소. 하지만 이제 시간이 없소. 해가 뜨기 전에 건너야 하오. 브로커가 급히 말했습니다. 지금이요? 방금 경비대가 지나갔는데요. 다른 가족의 남자가 반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요. 경비대가 한 바퀴 돌면 최소 2시간은 안 돌아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소. 우리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하루 더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지금 건널 것인가. 건넙시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은혜야, 우리 이미 왔어. 돌아갈 수 없어. 강물은 얕았지만 빨랐습니다. 10월 말의 강물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건너시오. 물소리가 나지 않게. 우리는 하나씩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차가움이 발끝에서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엄마, 너무 추워요. 철수가 떨면서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금방이야. 강물은 무릎까지 찼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어머! 함께 가던 다른 가족의 어린 딸이 발을 헛디뎠습니다. 물에 빠지려는 순간 그 아버지가 재빨리 아이를 낚아챘습니다. 쉿! 조용히. 하지만 물소리가 이미 너무 컸습니다. 저 멀리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강가에서 소리가 들렸다. 빨리, 달려. 브로커가 외쳤습니다. 이제 조용히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물을 가르며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멈춰라. 뒤에서 경비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추지 마. 계속 뛰어. 중국 쪽 강둑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50m, 30m, 10m. 당.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제 머리 위로 총알이 지나갔습니다. 엄마. 은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괜찮아. 계속 뛰어. 드디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 경비대는 때로 중국 땅까지 쫓아오기도 했습니다. 저 숲으로. 우리는 강둑 위의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뛴 후 브로커가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숨습시다.
적어도 12시간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숲속 깊은 곳, 큰 나무들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안전한 거예요? 철수가 떨면서 물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여기는 중국이야. 중국 공안한테 잡히면 우리 북한으로 다시 보내죠. 그럼 어떻게 해요? 12시간 후에 다시 움직일 거야. 그때까지 참아야 해. 우리는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뎠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습니다. 오후 2시쯤 은혜가 갑자기 떨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야, 괜찮니? 엄마, 추워요. 너무 추워. 딸의 이마를 짚어보니 뜨거웠습니다. 감기가 아니라 저체온증이었습니다. 은혜야, 정신 차려. 조금만 버티면 돼. 저는 제 외투를 벗어 딸에게 입혔습니다. 하지만 딸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브로커님, 우리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제 딸이. 안 됩니다. 지금 움직이면 다 죽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죽을 것 같단 말입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브로커가 제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중국 공안이 순찰 돈다고.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딸의 몸은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은혜야, 엄마가 여기 있어. 잠들면 안 돼. 눈 떠. 엄마, 미안해요. 내가 선의의 USB 본다고 해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진작 엄마 노릇을 했어야 하는 건데. 저는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느님, 부처님, 누구든지 제발 내 딸만은 살려주세요. 제가 평생 당을 위해 살며 엄마 노릇 못한 벌이라면 저를 벌 주세요.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요. 저는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평생 신을 믿지 않았던 제가 그 순간만큼은 간절히 빌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열은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 품에서 딸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움직입시다. 브로커가 일어섰습니다. 은혜야, 일어나야 해. 딸을 깨웠습니다. 은혜는 힘없이 눈을 떴습니다. 엄마, 살았어요? 그래, 우리 살았어. 이제 계속 살아야 해. 저는 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숲을 빠져나와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해둔 안가였습니다. 여기서 3개월 정도 숨어 지내시오. 그동안 남쪽으로 갈 경로를 준비하겠소. 3개월이요? 예. 중국 공안의 수색이 끝날 때까지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하 창고 같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창문도 없는 좁은 공간.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3개월째 되던 날, 브로커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소. 중국 공안이 이 마을을 수색하기 시작했소. 한 명만 데려갈 수 있소. 나머지는 여기 남아야 하오. 그의 다음 말이 제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선택하시오. 누굴 먼저 보낼 건지. 한 명만 데려갈 수 있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소. 공안의 수색망이 좁혀지고 있소. 3명을 한꺼번에 이동시키면 다 잡힙니다. 그럼 나머지 2명은? 2주 후에 다시 기회를 만들겠소. 하지만 그때까지 여기서 버텨야 하오. 저는 은혜와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누구를 먼저 보낼 것인가? 이게 무슨 선택입니까? 엄마, 나는 괜찮아요. 철수를 먼저 보내세요. 은혜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니, 누나가 먼저 가. 나는 엄마랑 있을래. 철수도 양보했습니다. 저는 2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너희 둘 다 먼저 가. 엄마가 남을게. 엄마. 2 아이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엄마는 안 돼요. 들어봐. 엄마는 당 비서였어. 만약 잡히면 너희보다 더 큰 처벌을 받아. 하지만 너희는 어려서 속았다고 할 수 있어. 하지만 엄마. 브로커님,
이 아이들 둘을 데려가 주시오. 그리고 제가 남을 테니 안전한 곳을 찾아주시오. 브로커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규칙은 한 명입니다. 두 명을 데려가면 위험도가 2배가 됩니다. 그럼 돈을 더 드리겠소. 돈 문제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어본 적 없는 당 비서였던 제가. 제발 부탁입니다. 제 아이들을 함께 보내주시오. 한 아이만 보내면 남은 아이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겁니다. 브로커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말씀하시오. 어머니가 혼자 먼저 가시오. 한국에 도착해서 돈을 더 마련하시오. 그 돈으로 아이들을 나중에 데려오는 겁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먼저요? 아이들을 두고.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어머니가 한국에 가서 정착하고 돈을 벌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이들을 안전하게 데려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1년. 제가 아이들과 떨어져 1년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엄마, 그렇게 해요. 은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먼저 가서 안전한 곳에 도착해요. 우리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안 돼. 엄마는 너희 없이 못 가. 엄마, 그동안 우리는 항상 엄마 없이 살았잖아요. 딸의 말에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번엔 목적이 있어요. 엄마를 기다리는 목적. 우리 할 수 있어요. 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누나 말이 맞아요. 엄마가 먼저 가서 우리 살 집을 준비해요. 그럼 우리는 가서 바로 그 집에서 살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저를 설득했습니다. 평생 엄마에게 의지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엄마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먼저 갈게. 그날 밤, 저는 아이들과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세 사람이 좁은 방에서 꼭 안고 잤습니다. 엄마, 한국에서 꼭 밥 많이 해놔요. 우리 가면 배고플 거예요. 철수가 제 품에서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매일 밥하고 있을게. 엄마, 우리 정말 다시 만나는 거죠? 은혜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꼭 데려올게. 약속해. 다음 날 새벽, 저는 떠났습니다. 아이들을 두고. 중국에서 라오스까지의 여정은 악몽이었습니다. 트럭 짐칸, 컨테이너, 배. 한 달이 걸렸습니다. 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심사 과정은 3개월이 걸렸습니다. 매일 신문을 받았습니다. 당 비서였다고요? 네. 왜 탈북했습니까? 제 딸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들은 어디 있습니까? 중국에 있습니다. 제가 데려와야 합니다. 심사관들은 제가 간첩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당 비서가 탈북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정말로 엄마로 살고 싶어서 온 겁니까? 마지막 신문에서 심사관이 물었습니다. 네. 저는 평생 당원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엄마로 살고 싶습니다. 2015년 6월, 저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 그곳에서 본 한국의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아이들 생각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브로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이들은 괜찮습니까? 네, 안전합니다. 언제 데려올 수 있습니까? 돈을 먼저 보내주셔야 합니다. 저는 하나원을 나오자마자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 주방 보조, 청소, 뭐든 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을 벌어 100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브로커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이제 데려올 수 있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오. 지금 중국 공안이 삼엄합니다. 또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언제입니까?
고집니다. 1년이 되던 날 브로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이들이 중국 공안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구금 상태입니다. 곧 북한으로 송환될 겁니다. 제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든 제 번호로 전화한 겁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혜야, 너희 어디 있니? 엄마, 우리 잡혔어요. 안 돼, 안 돼. 엄마, 우리 북한으로 돌아가요. 엄마만이라도 잘 살아요. 은혜야, 안 돼. 엄마가 구할게.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진짜 엄마가 된 거 알아요.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3일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한 NGO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정옥 씨, 저희가 따님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긴급 구조작전을 준비 중입니다. 정말입니까? 제 아이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저는 NGO 담당자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 우리 네트워크를 통해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옥 씨는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림.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매일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을까? 엄마를 원망하고 있을까? 2주가 지났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따님들을 구출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지금 라오스로 이동 중입니다. 2주 후면 한국에 도착할 겁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2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2주였습니다. 매일 공항에 갈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2016년 3월 15일 인천공항. 저는 도착 게이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꽃다발을 들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그리고 엄마, 은혜가 달려왔습니다. 그 뒤로 철수도. 은혜야, 철수야. 저는 두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공항 한가운데서 세 사람은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너희를 혼자 두게 해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 덕분에 우리 여기 왔어요. 엄마, 우리 이제 진짜 함께 사는 거죠? 그래, 이제 평생 함께야. 우리는 공항을 나와 제가 준비해둔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 명이 함께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엄마가 밥했어. 너희 오는 거 알고. 식탁에는 제가 아침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들. 와, 엄마. 아이들은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1년 만에 먹는 엄마의 음식이었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천천히 먹어. 앞으로 매일 해줄게. 그날 밤, 우리 세 명은 좁은 방에서 함께 잤습니다. 아이들은 제 양옆에 누웠고, 저는 두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꿈 아니죠? 철수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진짜야. 우리 진짜 함께 있어. 엄마,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은혜가 물었습니다. 평범하게 살자. 엄마는 일하고, 너희는 공부하고, 저녁에는 함께 밥 먹고. 그렇게 평범하게. 좋아요, 엄마.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26, 한국에서 대학을 다시 다녀야 했습니다. 철수는 21살 검정고시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는 낮에는 요양보호사로,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16시간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엄마, 늦었어요.
이거 먹어요. 은혜가 따뜻한 국밥을 준비해뒀습니다. 고마워, 딸. 엄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철수가 제 그릇을 받아갔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제게는 천국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은혜는 간호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철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저 간호사 되면 엄마가 일 안 하셔도 돼요. 엄마, 저도 취직하면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아이들의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하지만 마지막 시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2018년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정옥 씨, 심화 조사가 필요합니다. 무슨 조사입니까? 과거 당 비서 경력에 대한 추가 확인입니다. 다시 시작된 조사. 3개월 동안 매주 국정원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혹시 북한과 연락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당 비서로 있으면서 난파 공작원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정말로 자녀들 때문에 탈북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조사 날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김정옥 씨, 당신은 정말 엄마로 살고 싶어서 모든 것을 버린 겁니까? 네. 당 비서라는 지위, 특권, 모든 것을? 네. 그것들은 제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원한 건 그저 엄마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조사관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자유로운 강물. 저도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집문을 열자 은혜와 철수가 케이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조사 끝난 거 축하해요. 하지만 케이크 위에 촛불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이 제 52번째 생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이들이 처음으로 제 생일을 기억해 주었다는 것을. 엄마, 생일 축하해요. 두 아이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너희가 엄마 생일을 기억해 줬구나. 당연하죠. 엄마 생일인데요. 은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매년 우리가 챙겨줄게요. 철수도 제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작은 케이크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촛불을 끄며 저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행복이 계속되게 해주세요. 그로부터 6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2024년 11월. 제 나이 58. 은혜는 32살 간호사, 철수는 27살 회사원입니다. 엄마, 오늘 장 보러 같이 가요. 은혜가 주말마다 저를 찾아옵니다. 이제는 딸도 자기 집이 있지만 매주 저를 찾아옵니다. 마트에서 사과를 고르던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사도 돼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럼 우리 은혜가 좋아하는 거 다 사자. 이 대화를 우리는 매주 반복합니다. 마치 의식처럼. 집으로 돌아오면 철수가 와 있습니다. 엄마, 제가 도시락 싸왔어요. 같이 먹어요. 그래, 고마워. 우리 3명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넓은 투룸집이지만 여전히 작습니다. 하지만 충분합니다. 엄마, 요즘 요양원 일은 어때요? 은혜가 물어봅니다. 좋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엄마처럼 대해주셔. 저는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당 비서였지만 여기서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보호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이 좋습니다. 오늘 한 할머니가 그러시더라. 선생님은 친딸보다 낫네요라고. 엄마가 원래 잘하잖아요. 철수가 말합니다. 아니야. 엄마는 원래 못했어. 너희한테 못했잖아. 이제 잘하시잖아요. 그래. 이제는. 저는 10년 전을 떠올립니다. 청진에서 당 비서로 살던 그 시절. 아이들의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던 그 시절. 엄마, 후회해요? 당 비서 그만둔 거? 은혜가 갑자기 물어봅니다. 아니.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잃은 게 많잖아요.
지위, 특권, 안정. 얻은 게 더 많아. 너희를 얻었잖아. 진짜 너희를. 제 말에 아이들이 조용해집니다. 너희 알아? 북한에 있을 때 엄마는 너희 친구 이름도 몰랐어. 너희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어. 하지만 지금은 알아. 은혜는 딸기를 좋아하고 철수는 짜장면을 좋아해. 은혜는 밤에 잠꼬대를 하고 철수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해. 엄마. 이런 것들이 엄마한테는 보물이야. 당 비서 시절에는 가질 수 없었던 보물들. 은혜가 제 손을 잡습니다. 엄마, 우리도 행복해요. 진짜. 그래, 엄마도 행복해. 저녁을 먹고 우리는 거실에 앉아 TV를 봅니다. 평범한 주말 저녁. 하지만 이 평범함이 제게는 기적입니다. 엄마, 결혼하면 엄마처럼 살래요. 은혜가 갑자기 말합니다. 엄마처럼. 네. 일도 하지만 가족이 우선인 엄마요. 제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고마워, 딸아. 저도요, 엄마. 나중에 제가 아빠가 되면 엄마처럼 할게요. 철수도 말합니다. 너희가 엄마보다 더 잘할 거야. 너희는 처음부터 부모 노릇을 배울 수 있으니까. 엄마도 배우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그래, 엄마는 58배 배우고 있어. 엄마 되는 법을. 밤이 깊어갑니다. 아이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엄마, 다음 주에 봐요. 그래, 조심히 가. 문을 닫고 혼자 남습니다. 작은 집, 낡은 가구. 하지만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거울 앞에 섭니다. 58살 제 모습.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하지만 이 얼굴이 좋습니다. 10년 전 청진에서 거울을 보던 그날. 쟤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제 저는 압니다. 저는 김정옥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다음 날 아침 요양원으로 출근합니다. 정옥 선생님, 오늘도 힘내세요. 동료들이 인사합니다. 네, 파이팅. 오늘 제가 돌볼 할머니는 85살입니다. 치매로 가족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할머니, 아침 식사하셨어요? 내가 누구니? 저는 정옥이에요. 할머니 도와드리는 사람이에요. 아, 고마워요, 딸. 할머니가 저를 딸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할머니. 제가 할머니 딸이에요. 이 순간 저는 깨닫습니다. 엄마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지위도 아닙니다. 엄마는 선택입니다. 매일 누군가를 돌보기로 선택하는 것. 매일 누군가의 밥을 챙기기로 선택하는 것. 매일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 저는 58배 그 선택을 했습니다. 늦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은 것보다는 낫습니다. 저는 오늘도 선택합니다. 엄마로 살기를. 당 비서가 아니라 엄마로. 특권층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으로. 체제의 일부가 아니라 가족의 일부로.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있다면 말하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엄마든 아빠든 자식이든 누군가의 가족이 되기로 선택하세요. 저는 43년을 당원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5년을 엄마로 살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진짜 엄마니까요. 나는 이제 엄마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두 번째 인생입니다. 마이너스 김정옥, 58살, 대한민국 서울에서.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